소년법정에 서기 전 소녀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웠고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가 아니라 어디를 피해 다녀야 할지가 먼저 떠올랐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집, 사람 많은 곳. 그 어떤 장소도 소녀에게는 편안하지 않았다.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또 한 번 버텨야 할 시간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였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신발이 사라졌고 저녁 시간에 들리던 텔레비전 소리가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오래 들지 못했다. 소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집안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소녀는 그 옆에서 숙제를 하다가도 어머니의 숨소리가 무거워지는 순간 펜을 내려놓았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소녀는 점점 말을 삼키는 아이가 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소녀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되었다. 교복은 늘 조금 작았고 체육복은 몇 해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묘한 차이가 생겼다. 쉬는 시간에 부르는 이름에서 소녀의 이름이 빠졌고 단체로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소녀만 뒤에 남았다. 누군가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분명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를 콕 집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소녀는 점점 교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냈다. 질문을 받아도 손을 들지 않았고 발표 시간에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더 답답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한숨이 따라왔다. 공과금 고지서, 밀린 월세, 병원비 영수증이 식탁 위에 쌓여갔다. 소녀는 그 숫자들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어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더 굳어지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녀는 별일 없어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집에 조금 늦게 돌아가던 날이었다. 학원도 친구 약속도 없었다. 그냥 버스를 놓쳤고 그래서 골목길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녀는 그날이 이렇게 기억에 남을 줄 몰랐다. 평범한 하루였기 때문이다. 골목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아이들 몇 명이 장난치는 소리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는 순간 시야가 흔들렸다. 야, 잠깐만. 그 다음은 너무 빨랐다. 팔을 잡아당기는 힘,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 숨이 막히는 느낌. 누가 먼저 밀었는지,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넘어졌고 일어나려 했고 다시 넘어졌다는 것만 또렷했다. 발이 날아왔다. 등, 옆구리, 팔, 얼굴을 가리자 더 세게 차였다. 소녀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반복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웃음소리가 멀어졌고 발소리도 사라졌다. 소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 부서진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밤이 무서워졌다. 눈을 감으면 골목이 다시 나타났고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학교에 가도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 틈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말을 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멍 자국을 보고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한숨이 더 깊어졌다. 소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고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에서는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왔다고 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녀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았다. 내가 망쳤다. 그날 이후 소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학교에 가는 대신 병원에 갔고 친구 대신 보호자가 됐다. 어머니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소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믿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약 봉투, 병원비 영수증, 조용한 집. 그 모든 것이 소녀를 죄인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다.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벌을 받으러 나오는 기분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소녀의 선택이 달라진 건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래서 소녀는 자신을 망가뜨리는 쪽을 택했다. 그게 어머니에게 덜 미안해지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소녀는 아침에 눈을 떴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다.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었고 일부러 결석을 결심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교복을 입을 힘이 나지 않았다. 가방을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웠다. 그날 하루 소녀는 집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그 시간 동안 소녀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은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날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 그날 밤 소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이미 잠든 뒤였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문고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소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하룻밤만 나와 있으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스쳤다. 거리에서 보낸 첫날 밤은 길고 낯설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몸이 계속 긴장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을 새웠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있을 때보다 숨은 덜 막혔다. 아무도 소녀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게 소녀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배고픔이 현실이 됐다. 돈은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계산대 위에 놓인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머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계산대 앞을 그냥 지나쳤고 몇 걸음 뒤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진심으로 다짐했다. 이번만 넘기자고,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곳은 여전히 없었다. 그 사실은 어떤 다짐보다도 강했다. 그렇게 소녀의 하루는 다시 거리로 이어졌고 선택은 점점 쉬워졌다. 그날 이후 소녀는 점점 버티는 법 대신 넘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오늘만 넘기자. 이번만 넘기자. 그 생각이 쌓이면서 소녀의 삶은 천천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집을 나온 뒤 소녀의 시간은 날짜 감각부터 흐려지기 시작했다. 요일이 사라졌고 아침과 밤의 경계도 점점 희미해졌다. 어디서 잠들었는지보다 오늘은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집이 없다는 건 단순히 잠잘 곳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처음 며칠은 우연처럼 흘러갔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앞,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들. 밤을 보낼 장소는 생각보다 많았다. 문제는 낮이었다. 낮이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늘어났고 소녀는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이 움직여야 했다. 앉아 있으면 쫓겨났고 서 있으면 눈에 띄었다.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은 저마다 비슷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누구도 깊게 묻지 않았다. 왜 집을 나왔는지, 언제 돌아갈 생각인지. 그런 질문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대신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서 잘 건지 같은 이야기만 오갔다. 그 가벼운 대화가 소녀에게는 오히려 숨 쉴 틈을 만들어줬다. 처음엔 그 아이들이 부러웠다.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어른처럼 보였고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다. 소녀는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수가 적었다. 괜히 말실수를 해서 쫓겨날까봐, 이 작은 공동체에서조차 밀려날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이 일찍 왔다. 소녀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유난히 또렷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날은 학교에 가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은 건 아니었다. 다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문 앞까지라도 가보자는 생각이었다. 소녀는 가방 속에 구겨져 있던 교복을 꺼냈다. 몇 달 만에 꺼낸 교복은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소매는 여전히 짧았다.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입어보는 동안 소녀는 스스로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한 몸 안에 같이 서 있는 느낌이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정류장, 횡단보도, 문방구 앞. 모든 풍경은 그대로였는데 그 사이를 걷는 소녀만 달라져 있었다. 교문이 보이자 발걸음이 느려졌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가 자신을 알아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웠다. 소녀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오는 학생들은 소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면서도 서러웠다. 결국 소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교문을 넘어섰다. 교무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문 안에서는 선생님들 목소리가 들렸다. 시험 이야기, 생활지도 이야기, 출결 이야기. 소녀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러다 결국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담임 선생님은 소녀를 보자 잠시 말을 잃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조심스러움이 얼굴 위를 빠르게 지나갔다. 너 어디 있다가 지금 온 거니? 소녀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다.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서요. 그 말이 교무실 안에 떨어졌을 때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담임 선생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한 장 꺼내 들었다. 출결 기록표였다. 그 위에는 빨간 줄과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너 무단결석이 너무 많아. 이미 학칙상 그냥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보호자랑 같이 와야 하고 교육청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솔직히 쉽지 않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소녀에게는 지금은 안 된다 보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들렸다. 그럼 오늘은요? 소녀가 물었다. 오늘만이라도 수업 들어보면 안 돼요?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규정이 있어. 그 짧은 대화로 끝이었다. 소녀는 교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교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업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칠판 긁는 소리, 웃음소리, 선생님의 설명. 그 모든 소리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교문을 나서면서 소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붙잡고 싶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소녀는 학교를 떠올리지 않았다. 학교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은 곳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선택지가 조용히 지워졌다. 돈은 늘 부족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는 것도 큰 고민이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몇 번의 거절이 반복되자 소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됐다. 기대를 하면 실망만 커진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선택은 점점 쉬워졌다. 한번 해봤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을 때의 감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들킬까봐 숨을 죽이던 그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부터는 그 감각이 줄어들었다. 대신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건 나쁜 짓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거야. 휴대폰을 훔쳤던 날, 소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 그날은 배도 부르고 밤새 쫓기지 않아도 됐다. 그 평온함이 소녀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다음 날 다시 같은 선택을 하는 데에는 큰 망설임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씩 소녀의 기준은 낮아졌다. 경찰서에 다시 불려갔을 때 소녀는 울지 않았다. 처음엔 울었지만 울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은 기록을 확인했고 보호자 연락을 시도했다. 어머니의 이름이 불렸을 때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누군가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소년법정에 다시 서게 됐을 때 소녀는 공간이 낯설지 않았다. 차가운 바닥, 나무 의자, 정숙을 알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있었다. 판사는 다르지만 질문은 비슷했다. 왜 그랬니? 다시는 안 할 수 있겠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보호 처분이 내려졌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복됐다. 붙잡힘, 조사, 풀려남. 그 사이에서 소녀의 이름 옆에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갔다. 정가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무게를 잃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소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집 근처를 지나게 됐다. 무심코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현관문은 그대로였고 창문 불은 꺼져 있었다. 들어갈 수는 없었다.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소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집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학교는 완전히 끊겼다. 출결 통지서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교복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채 남아 있었다. 가끔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소녀는 고개를 돌렸다. 부럽기도 했지만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의 삶은 점점 단순해졌다. 오늘 먹을 것, 오늘 잘 곳, 오늘 넘길 일, 내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을 버티는 데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봤다. 잠시 세워진 채 키가 꽂혀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디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멀리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선택이 다시 소년 법정으로 이어질 줄 알면서도 소녀는 손을 뻗었다. 그날 이후의 일들은 빠르게 흘러갔다. 사이렌 소리, 멈추라는 외침, 넘어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기록에 남는 숫자 하나. 소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다음은 다시 법정이라는 걸. 소년 법정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정숙을 알리는 말이 나오기도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숨을 낮추고 있었다. 나무 의자에 앉는 소리, 종이가 살짝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소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에 띄지 않게 힘을 주어 눌렀다. 방청석에는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 시선은 낯설지 않았다. 소녀는 그 시선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 또 같은 결말일까? 그 질문들은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공기처럼 퍼져 있었다.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 안은 더 조용해졌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바로 펼치지도 않았다. 대신 법정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다. 검사석, 보호관찰관, 방청석,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소녀까지. 그 시선이 소녀에게 닿았을 때 소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판사는 기록처를 펼쳤다. 두꺼운 종이 묶음이 책상 위에 놓이자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가출, 무단결석, 절도, 폭행 연루, 보호처분, 재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며 이어졌다. 기록은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반복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판사는 한 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고개를 완전히 숙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판사의 눈을 오래 마주보지도 못했다. 시선은 그 근처에서 머물렀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알고 있니? 소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숫자를 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절도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왜 그랬지? 소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었지만 답은 매번 달랐다.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소녀는 작게 말했다. 그냥 가고 싶었어요. 판사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어디로? 어디든요. 소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여기가 아닌 대로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났다. 판사는 잠시 기록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소녀를 바라봤다.
그동안 많은 기회를 받았다. 그 기회들이 왜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이번에는 소녀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갈 데가 없었어요. 그 말이 법정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판사는 다시 물었다. 집을 말하는 거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도 저도요. 판사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길었고 불편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이 판결보다 더 무겁다고 느꼈다. 그리고 판사는 입을 열었다. 형을 말하기 전에 다른 걸 하나 해보자. 방청석에서 아주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소녀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 소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조금 후들렸지만 버텼다.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그저 분명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소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방청석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괜찮다. 판사가 말했다. 천천히 해도 된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그 문장이 끝났을 때 소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소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소녀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저도 잘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울음 섞인 외침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고백에 가까웠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판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판결문을 펼쳤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그날 법정에서 가장 크게 들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말 한마디, 문장 하나가 법정 안을 채웠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소리를 들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판결문을 넘기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판사는 한 문장을 읽다 말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소녀를 바라봤다. 피고인. 소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너는 지금까지 14번의 전과를 남겼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소녀는 그 숫자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판사의 입으로 다시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기록을 읽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계속 확인했다. 판사는 기록처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도망치듯 살았지, 망치듯 산 적은 없다. 그 말에 소녀의 눈이 흔들렸다. 누군가에게서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고 도망칠 곳이 없어 같은 자리를 반복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법정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법은 죄를 판단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진 않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판사는 다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에게 소년원 송치나 실형에 준하는 보호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소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이미 그 결말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다. 소녀는 숨을 삼켰다.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학업 복귀 및 심리 치료를 병행할 것을 명한다.
판사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학교가 너를 바로 받아주지 못했듯 세상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돌아갈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순간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다. 이번 판결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볍게 한 것이 아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지금 이 아이에게 더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피고인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판결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오늘 이 판결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은 열어두겠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체념이 아니라 처음으로 버텨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날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는 한 아이에게 처벌이 아닌 선택이 내려졌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제 사연의 소녀와 판사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